허리둘레가 50cm를 넘지 않기 위해 스스로 굶어 죽어간 공주가 있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녀는 전설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트 황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불린 시시였다. 하지만 그 자독이 아래에는 동화보다 훨씬 더 음울한 어둠이 숨어 있었다. 셰라게나니, 여기는 다크, 히스토리아, 우아함이 피 흘리고 아름다움이 죽음을 부르는 곳이다. 역사의 화려한 그림자 속 진실을 알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라. 오늘 우리는 유럽이 하얀 피부에 집착한 그 치명적인 비밀을 파헤친다. 셰라게나니, 1850년 빈 제국은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비단 드레스가 흔들리며 거울 속 얼굴들은 대리석처럼 창백했다. 유럽의 귀부인들에게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라 의무였다. 피부가 하얄수록 계급은 높아졌다. 하얀 얼굴은 곧 노동하지 않는 사람, 태양 아래에 서지 않는 자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들은 자신의 몸을 독의 실험실로 만들었다. 얼굴엔 납, 세안엔 수은, 그리고 금을 마셨다. 심지어 피를 흘려서 피부를 희게 만들었다. 셰라게나니, 그 광기의 중심에는 바로 시시가 있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단 한 그릇의 소고기 스프만 마시고 쇠봉에 매달려 훈련하듯 운동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얼음물 속에 몸을 담가 피부를 조인다. 그녀에게 고통은 고난이 아니었다. 규율이었다. 완벽과 죽음이 맞서는 전쟁터. 그것이 그녀의 몸이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다. 시시는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유럽 여인의 모범이었다. 그들은 하얀 피부를 위해 죽어갔다. 그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살에 가까운 열망이었다. 셰라게나니, 오늘 밤 우리는 분장과 향수의 가면을 벗긴다. 그리고 드러난다. 아름다움의 중심에는 언제나 독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납과 수은, 빛으로 위장한 죽음의 성배. 사람들은 그것을 베네치아 화이트라 불렀다. 유럽 모든 미인의 비밀. 납 탄산형 가루, 부드럽고 순백하며 촛불 아래 피부를 도자기처럼 빛나게 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는 부패가 있었다. 로마 제국에서 튜더 왕조까지 여인들은 매일같이 이 독을 얼굴에 바르며 살았다. 모공을 막고 피부에 숨을 끊고 살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도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미소 지었다. 창백함이 곧 귀족의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피부가 어두울수록 노동자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3위의 죽음을 칠했다. 이 초상화를 보라. 프랑스 화가들의 로슈가 그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그녀의 얼굴은 뼈처럼 하얗고 눈은 생기가 없다. 독에 잠식된 두피는 머리카락을 삼켜버렸다.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천연두 흉터를 가리기 위해 납 화장품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흉터를 덮으며 또 다른 질병을 만들고 있었다. 왕실은 그를 따라했다. 귀부인들은 이마를 뒤로 뽑아 여왕의 창백한 미모를 흉내냈다. 이마가 높을수록 신분도 높았다. 그들은 대머리가 두렵지 않았다. 평범함이 두려웠다. 그리고 등장했다. 수은 마스크. 수은과 송진유를 섞어 얼굴에 일주일간 붙이는 시술. 결과는 놀라웠다. 피부는 창백하고 빛났다. 단, 죽어가면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통증은 신성하다고 표현되었다. 모공은 피를 흘리고 수포가 터지며 살이 불타는 듯 했다. 그러나 거울은 말했다. 당신은 아름답다. 귀부인 마리아 카르멘은 수은 마스크를 수년간 매달 사용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피부는 검게 타고 갈라졌으며 거울 속엔 오직 죽음의 미인만 남았다. 이것이 유럽미의 제일 법칙이었다. 아프면 효과가 있다. 납은 그들을 빛나게 했고 수은은 그들을 순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둘이 합쳐졌을 때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아름다움이 되었다. 이금에서 시녀봐. 이급상. 그러나 유배에서 금은 장식이 아니오다. 마시는 것이 효다. 금우살은 역거이다. 금은 연근 정화하고 이른 너우 아리르 안에서 부타를 낳게 만든다고. 그런 신상하게 단다. 하지만 신들은 즈냐무눈이다. 나이마니 16세기 프랑스. 이들이는 강강 리투스에야 지장과 지메닝 아무란다도로 우망한 야이니
아니야, 앉아이 안 nomi하게 만다. 산자냥을 그른스 왕속에 그 을늘이 정도로 강근홍 강카 그는 근적 하나를 닿아서 우윤다. 그니 무도난 안에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신다. 메리리스레 때 이 이시근 반복 프리오시다. 장 사람들은 그돌 아스테리스크 그로냐스레스크 이라 부르르다. 그리브는 시르제로 젬베 학원이었다. 다만 천사이 아니라 이지자의 여다. 아이러니하게도 금인 그의 몸에 머무지한다. 그런 비를 무시시게고 감기를 받다 하듬 안단데를 도르르다. 2008단이 걔 모두 이 가에 오른다. 프랑스 각자들은 은이라 모여서도 군 선봉을 오겐다. 대지조차 그러이한 준수한 곳이다. 그라만 거동안이다. 유장호의 부인들이 이사와 약재상에게서 운명궁을 구인했다. 한 모금은 재상이 일부르는고 달로목 가만 생이무르 수반단 연농 산공견적수다 신강장공공 산공견돌이 그런 다소다. 인투수이고 고는 우아함이무 안단당 구르르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그 소마다다. 그리고 무무 후오다. 이 식구지. Gold, the color of divinity, the symbol of purity, and in the courts of Europe, the taste of death. They believed it could heal. That a drop of gold dissolved in acid would make the skin glow from within. The alchemists called it aqua regia, the royal water. In truth, it was nothing but nitric acid and hydrochloric acid, strong enough to burn through metal and human flesh. But they drank it anyway. Every morning, noble women raised their silver cups, watching the golden liquid shimmer in candlelight, and whispered, "To beauty, to eternity." The results were divine for a while. Their skin turned porcelain white, their lips faintly pink, their eyes shining with fever. But beneath that angelic mask, their blood corroded. The gold that once symbolized eternity now carved eternity into their graves. When French scientists opened one such tomb in 2008, they found traces of gold, not only in the woman's bones, but in the soil around her. The earth itself had swallowed her vanity. Naiwav, Srasteri Seidi, Stobav, Tori Seidi, Stobav Tori Seidi, Bobav, Stobav Tori Seidi, Ibu Kanzerese. And when gold wasn't enough, Europe turned to arsenic. They called it the arsenic cure. A miracle pill, they said. For radiant skin. A few grains a day. Enough to bleach the melanin, not enough to kill. At first, arsenic erased the warmth of blood, leaving a pallid ghostly complexion that painters adored and suitors worshipped. But poison does not forgive. It crept quietly through the veins, stilled the heart, and left faint blue lines on the gums, a delicate signature of death. Some women didn't just take arsenic. They bathed in it, in ivory tubs filled with water, laced with powder. They believed they were purifying their skin. In truth, they were dissolving it. One Viennese writer observed, "Every lady glows with death, and every gentleman pretends not to see." Naimani, Naimani, Naimani. And when poison no longer worked, blood became the final answer. Bleeding, doctors said, brings balance. But for the women of the Renaissance, bleeding meant beauty. They believed paleness was purity, the mark of nobility. So they cut behind their ears to let the blood run free. Others pressed leeches to their faces, watching their color fade to that perfect, deathly white. Even kings weren't spared. Louis XV, after catching smallpox, was bled again and again, until he died, not from disease, but from emptiness. Raphael, the great painter of the Renaissance, met the same fate, his final masterpiece undone by his own blood. And yet, the women kept doing it, because, in that era, to be pale was to be beautiful, and to suffer was to be admired. They didn't just crave perfection, they worshipped pain. From lead and mercury, to gold and arsenic, to blood itself, the women of Europe turned their bodies into laboratories of death and called it grace.
ないまります。私急ぎですんだいそうでしていけねえさ。Epilogue. In the end, none of it worked. Their beauty faded. Their portraits yellowed. And history? Ever so ironic. Remembered not their faces, but their suffering. They drank gold to shine, bathed in poison to glow, bled themselves to look divine. And all that remained was dust, laced with a shimmer of vanity. Because beauty, no matter how white, has always been paid for in red.